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제 경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직 개공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정말 전 세계 큰 화두입니다. 지금 에너지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네. 먼저 그 코로나19가 이제 극복이 좀 돼가면서 이제 수요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요 쪽에서 한 가지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같은 남미 쪽에서도 강추위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여름이 상당히 더웠고요. 특히 9월이 좀 더웠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지금 홍수가 난다든가 하는 이슈가 겹쳐가지고 이 수요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급 측면인데요. 공급 측면에서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공급 회사들이 투자를 좀 줄였었거든요. 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공급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여기에 이제 코로나19에서 일부 생산 시설은 셧다운돼 있고, 이러한 부분에 또 한 가지는 요즘 특징이 그 ESG 경영, 그렇죠? 탄소 중립 등의 경영 등으로 사실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급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서 공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상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공급망 혼란과 더불어서 또 탄소 중립, ESG 정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린플레이션과 함께 또 이런 에너지 대란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겨울에 난방 수요가 이제 겹치게 되면은 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더 심해질 거라는 말들이 많던데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올 겨울에 그 라니냐라는 그런 이상 저온 현상, 이상 한파죠. 그게 올 경우 좀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1월 6일을 기해서 한 일주일간 눈이 많이 오고 엄청난 한파가 와서 사실 에너지 수급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텍사스 주에서도 휴스턴 중심으로 늘 영상권을 유지하는 지역에 마이너스 10도 되는 기온이 일주일간 오면서 상당히 에너지 대란을 겪었습니다. 현재 그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정전 사태를 겪는 등 전력 공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상수급 TF도 만들고 대책을 잘 수립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상 한파가 일주일을 넘어서 2주, 3주 이렇게 온다면 상당한 위기도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또 세계은행을 비롯한 이 주요 기관들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네네.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가 $100를 2020년 이후에 21년 이후에 넘어갈 거다, 그런 예측도 나오고, 네네. 최저 가격이 $60를 보기에는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네.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유가나 에너지 가격 예측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서, 즉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의 변동이 심한 그런 품목이 됩니다. 하지만 올 겨울을 예측해 보면 지금 공급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 겨울까지는 석유, 가스, 석탄 세 가지 연료 다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저희들 전문가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소위 소득 구조를 갖다가 10%로 나누면 네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서 1분위가 최저 10% 해당하시는 분들, 네네. 10분위를 갖다가 최상 10% 해당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 보면 네네. 유류세를 낮추게 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이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이 네네. 자동차도 많이 쓰시고 난방도 더 수월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또 통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도시가스값이 올라가게 되면 네네네. 결국 이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5분위로 네네네. 하면은 소득 1분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이 힘들어지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별도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에너지 가격이 낮춰지면, 즉 유류세를 네. 낮추면은 저는 사실 경기 전반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네. 사실 꼭 우리가 자동차 난방에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각종 물품에 대한 뭐 배달이라든가 이 공급망에서 유류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것의 전반적인 하락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는 그 효과가 큰 것이 저희 그 석유 가격의 반절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따라서 20%를 내린다면 세금을 한 10% 정도의 효과가 바로 가격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제유가가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죠. 네네. WTI가 84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하반기 또 내년 전망도 궁금합니다. 뭐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좀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상당히 그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하지만 뭐 내년 3월까지는 지금 80불 중반대에서 90불 중반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100불까지는 조금 그 전망하시는 분은 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80불대에서 90불대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유가는 바로 반영이 될 거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서 이란이 석유 수출을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개된다면 또 유가에는 좀 하락이 돼서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에너지 대란 때문에 이제 친환경 정책을 위해서는 좀 석탄이 부담스러워서 원전으로 다시 유턴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내년 대선에도 원전이 굉장히 큰 화두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참 국내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네. 원전으로 이제 갈 추세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굉장히 그 원자력은 지나치게 그 정치화된 이슈가 돼버려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그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석 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동시에 탄소 중립에 대한 압력이 증대한다면,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기술의 발전 등이 더 이루어진다면 원전의 어떤 복귀가 충분히 고려할 옵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지금 원전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가운데서 원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원전을 지나치게 많이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이 전원이 경직성입니다. 즉 이 원전의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원전을 많이 아주 늘릴 수는 또 없습니다. 적절한 그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원전의 그 옵티멀한 적정한 숫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향후에 한 158개를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미래의 전기 자동차 시대, 드론 시대 모든 것이 디지털 정보화가 되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날 것이고 이거를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원전은 불가피하다. 뭐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 재생에너지 확대가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맥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원전이나 심지어는 화력 발전도 지나치게 저희가 빨리 포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 공급 위기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보하면서 순차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원전과 화석 연료를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공장 제조업 공장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세계 2위 정도 수준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굴뚝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굴뚝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 도입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즘 자주 외신을 들으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거래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도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 네네. 엑센추어에 계셨으니까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데 네네. 이 IT나 OT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 이 사이버 공격, 네네. 해커들이 상당히 공격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아까 국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지적인 것과 플러스 네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커들이 들어가서 이 에너지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 네네. 여기에 대한 안보 대책은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네,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에너지 공급 체계에 대한 사이버 안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석유, 가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영향이 덜한데요. 네. 이 전력 부분은 현재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네. 이 전력의 IT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IT에 의해서 전력이 통제되고 공급되고 관리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런 그 어떤 테러에 대한 그런 위험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는 상당히 중요한 특히 전력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 러시아가 몰도바에게 EU와 협력을 줄이면 천연가스를 더 준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상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지금 이런 현실이 계속 가능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상당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 정치 그런 패권 차원에서는 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고 네. 상당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과거 석유 파동 등을 거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상당히 충실히 갖춰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면 단기간 내에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고요. 특히 뭐 생각하시겠지만 전력이 우리가 전기가 한두 시간이라도 끊어진다면 뭐 저희 지금 모든 금융 경제라든가 그렇죠. 또는 모든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전력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전기 없이 저희가 하루도 지나기는 아마 3-4시간도 지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일 텐데 따라서 이러한 그 에너지 안보를 잘 갖추는 그러한 준비 작업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조금은 좀 과잉이더라도 에너지 공급을 좀 충분히 갖춰놓고 대비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에너지 원들을 포트폴리오로 갖추고 있어서 네. 어느 한 소스가 좀 무너져도 네. 다른 소스들이 커버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정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중국이 전력난 문제를 두고 북한으로부터 전력을 긴급으로 수입해 갔다라는 제가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에 네네. 지난번 현 정부 들어섰을 때 동북아 슈퍼그리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결국 우리도 북한과의 어떤 송배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네네. 우리의 전력이 충분히 생산이 되어서 수출입 시장 가격만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 네네네.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이 프로젝트도 네네.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전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네. 여러 국가가 함께 전력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면 특히 그 위기 시에 네. 전력을 서로 나누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그 슈퍼그리드라 그래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한 곳의 전력 위기를 다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그 수력, 또 몽고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전력, 또 일본이 갖고 있는 전력, 대한민국의 전력을 함께 잘 연결한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앙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면서 이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공조 노력은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되 좀 장기적인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집 개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